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예, 후딱 후딱 정리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일제히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조정인데요. 그러네요. 네, 다우지수는 1.23% 내리면서 좀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0.67%. 근데 나스닥은 진짜 강해요. 0.16%로 그러네요. 약보합권에 그쳤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 이유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 좀 아실 텐데 우리 낸시 펠로시가 대만행을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시죠. 예. 그 대만행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이게 또 공급망 문제로 이어지면서 인플레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일단 증시를 많이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한 3명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긴축의 끝은 아직 멀었다.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가야 될 길 멀다. 이거죠. 잡혀야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 이 펠로시 언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어쨌든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악재 두 가지 좀 짚어주셨는데 펠로시 대만행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 다 예견된 악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충격이 거의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우지수가 좀 꽤 큰 폭으로 빠진 거는 실적 악화 그 30개 기업에 들어가는 몇 개 기업들의 실적 악화 부분이 컸던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펠로시는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거 좀 보시면 펠로시가 쏘아올린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낸시 펠로시 지금 미국 서열로 3위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일 높고 그다음 부통령, 그다음 이제 상원의장인데 상원의장이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등은 부통령하고 상원의장이 같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4등이 이제 하원의장인데 자연스럽게 3등이 되는 거죠. 이 낸시 펠로시는 그 정치 생명 내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인권 문제나 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사람이에요. 특히나 그래서 이제 하원 내에서의 중국 인권 관련된 어떤 결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이 펠로시를. 펠로시는 어쨌든 총대를 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펠로시가 그 이슈가 잠깐 생각났었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갈 때 당 내에서 반대가 엄청 심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펠로시도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펠로시가 대만 간다고 할 때 백악관이 처음에는 만류를 했어요. 왜 이럴 때 가냐 하필. 가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펠로시가 출발한 날 백악관은 우리나라 사람이 당연히 가는 거 왜 우리가 반대하냐. 당연히 가야 될 곳을 갔다. 이렇게 지금 백악관도 입장을 바꿨거든요. 서로 약간 조율이 됐겠지만 지금 펠로시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대만을 갔느냐.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상하원 내외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원법 그 칩스 액트가 이제 그 발효되기 직전이고요. 대통령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서명까지 하면 공식 이제 발효가 되고요. 그 지원법이 발효되고 나면 칩4 동맹이라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미국의 우방들 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 한국, 대만, 일본 이 네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맺을 걸로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딱 반도체 동맹을 결의를 다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간 거고 TSMC가 오늘 두 번째 일정을 TSMC 회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가 주도해서 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법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대만으로 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이제 그 불편한 사람은 중국이죠. 그쵸. 기존에 미국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반도체는 자급하겠다.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우뚝 서겠다라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미중 갈등도 이슈지만 이 반도체 굴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나머지 네 나라가 짬짬이를 해서 우리 중국 반도체 굴기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이번 이 낸시 펠로시가 일으킨 지정학적 리스크 또 미중 갈등의 본질은 사실 반도체 이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준비한 차트 보시면 어제 펠로시가 대만 이제 방문했다라는 루머도 사실 있었고요. 실제 방문보다 조금 일찍 방문했다라는 루머가 나왔는데 그 시점부터 흰색은 대만 달러예요. 대만 달러가 폭락했죠. 파란색은 뭐냐면 TSMC 주가예요. 같이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죠. 대만의 국가적 리스크를 높여서 대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대만의 대표 기업
이 치4 동맹의 핵심인 TSMC 주가를 같이 빠뜨리는 아래로 떨어뜨리는 네네. 요소가 됐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뭐 중요 군사 훈련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만 인근으로 뭐 그 전투기를 지금 뭐 그래서 고공 훈련을 하고 있고 네. 실탄 사격까지도 할 수 있다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개를 제시했더라고요. 일단은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 영공을 침범할 수 있다. 또는 대만 근처로 미사일을 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교적인 항의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일부 대만에 대해서 중국 방문 금지라든지 홍콩 방문 금지라든지 이런 제재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리스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했고요. 아직 이런 부분은 현실화되지는 않은 리스크인데 네.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엘 에리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알리안츠 고문하고 있는 생각보다는 뭐 시장 불안이 덜 일어났다 이렇게 좀 한숨 돌렸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뭐 마음 놓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펠로시가 처음에 내놓은 발언은 마찬가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법치주의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어.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 투자은행 중에 BMO 같은 경우는 미중 관계 악화가 한 수주일 이 영향을 시장에 미칠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저희는 항상 그 반대편 입장도 걸쳐주는데 네. 요 부분을 좀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대만 할아버지가 벽에 붙은 신문을 보고 이 펠로시 아줌마가 왜 이거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거야? 이 난리야 하고 지금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다르다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네. 이 바누 바웨자라는 분이 계세요. UBS의 UBS. 수석 전략가인데 이분이 푸틴이 계속 말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호키시한 발언을 할 때 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야. 그래서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해지해라고 공고해서 유명세를 떨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예견한 분이에요. 거죠. 그쵸. 이분이 오늘 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중국은 다르다 이렇게 발언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늘상 있었던 갈등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달리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도저히 예견할 수 없는 예상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글로벌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가 아니라 뭐 예견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상의 영역이 아니다. 예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로 예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러시아 같이 급발진 갑작스럽게 날짜를 정해서 침공하는 이런 전략은 절대 쓰지 않을 거다 중국은. 그래서 더디게 조금 찔끔찔끔 그러니까 미국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또 미국이 체감하지 못하도록 더디게 서서히 가속 페달을 조금씩 밟아 나갈 거기 때문에 당장의 뭐 군사적 어떤 행동 이런 부분은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분의 이제 발언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쿠바의 이제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가 과거 소련이 이제 배치하려고 하다가 미국하고 소련 간의 갈등이 있었던 그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미국 증시는 그 단기 충격 이후에 6개월 동안 계속 상승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큰 악재가 시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렇게 막 그 더디게 뭔가 한다라는 게 결국은 또 이 공급망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좀 확대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돼서 약간 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가능성들은 사실 우려가 당연히 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더 걱정을 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공급망 러시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뭐 자원 무기화 이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급망 동맹을 통한 공급망 구축을 지금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정치적인 거에서 그래도 자기들은 그 독립하려고 중립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래요? TSMC가 가장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그 미국 정부에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칩 액트 발효하기 전 준비하기 전에 계속 이제 주요 반도체 불렀었죠. 주요 국가의 반도체 CEO들을 계속 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자발적으로 백악관에 참석하겠다라고 통보했던 쪽도 TSMC였고 TSMC가 미국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중국 기업을 제재했잖아요. 네네네. 뭐죠? 중국 가장 큰 IT 기업을 제재했던 통신 장비하고 수출 그래. 못하게 했던 어. 그 제재했을 때도 가장 먼저 계약 관계를 다 끊어버렸어요. TSMC가. 아, 또 그렇구나. 예. 나는 얘네가 자꾸 자기들은 이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걸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중국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화웨이? 화웨이 말고요. 화웨이 말고요. 예. 아무튼 화웨이 제재를 했었고 그 이전에 이제 그래. 레노바 말고 나중에 화웨이 말고 또 기억나면 있는데. 우리 내일 그렇죠. 해줘요. 저희 나이가 노트북도 만드는 회사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통신 장비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이제 제재했을 때도 가장 먼저 모든 공급 계약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납품하지 않겠다라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정치적 그게 굉장히 선명한 기업입니다. 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삼성전자랑은 좀 달라요. 오히려. 그러네요. 네, 확실합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 잘 되겠네요. 대만이 또 미국 덕을 또. 근데 말씀대로 워낙 러시아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는 사실은 무시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어. TSMC는 정말 그냥 이들의 수요자들이 더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연준 고위 인사들의 매파성 발언인데 요거는 저희가 또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지방 이 연방은행 한 3명이 그렇죠. 비슷한 유형의 멘트를 했는데 이게 너무 시장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에 뭔가 종료가 가까워져서 막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아니야라는 이제 메시지를 또 시장에 계속 주는 맞습니다. 분위기였거든요. 중앙은행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뭐 BOJ도 그렇고 일본은행도 그렇고 그거는 그냥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통화 정책의 효과,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올린 효과가 시장에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긴축을 했는데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아. 막 증시는 계속 올라가. 이런 건 사실은 중앙은행이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통위를 열고 하는 총재가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가 시장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메시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다음 통화 정책을 폈을 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쵸, 시장이 이 방향으로만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을 이렇게 펴면 시장은 야,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항상 시장 기대치를 밸런스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사실 시장은 피봇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했다 통화 정책이 여기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모두가 나와서 총대를 메고 야 다시 균형 잡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중앙은행의 임무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매파성 총재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렇죠. 이 시카고 총재는 약간 그래도 비둘기파 쪽으로 분류가 좀 되는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 이분도 75bp 가능성도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다 근데. 파란색이 도비씨입니다. 도비씨가 이제 비둘기파죠. 통화 정책을 좀 그 팽창적으로 하자, 확장적으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비둘기파, 금리를 빨리 올리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옆에 빨간색은 굉장히 강한 매파,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금리 계속 더 올려, 빨리 올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발언했던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우리 일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시기상조야. 그렇지. 아직 근처에도 못 왔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긴 도비시냐 비둘기파냐 매파냐 분류해서 거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빨간색 제 표시했죠 데일리. 이분은 캐시 캐리 요 부분 빼고는 가장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마저 오늘 그 발언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에반스는 요 다음에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에반스도 비둘기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에반스는 9월에 50bp 금리 인상한다고 생각하는 거 합리적이야. 근데 75bp 올려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25bp씩 두세 번 더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만 맨 마지막에 시장을 약간 위로하는 발언을 했어요. 경기가 둔화된다면 인상폭은 줄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참 저분이 딱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네, 하는 맞습니다. 박쥐 같은 그렇죠. 발언을 하셨네요. 네. 그나마 이제 메스터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저기 보시면 약간 빨간색 쪽이잖아요. 네네. 원래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인플레가 빨리 안 내려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지금 비둘기파 쪽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매파적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준 거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준 내에서 비둘기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총대를 멜게 하고 나온 거거든요, 사실상. 자기들끼리도 또 이렇게 합의는 하진 않죠. 합의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렇죠. 자기가 생각컨대 내가 발언하는 게 훨씬 시장에 효과를 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좀 더 세게 발언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일인가 상당히 매파 총재가 또 뭐 발언이 맞습니다.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엄청난 강력한 또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오히려 덜 강력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비둘기파들이 오늘 총대를 다 맸기 때문에 나는 원래 매파한 거 시장이 다 아는데 나까지 뭐 너무 굳이 강하게 말이요. 나설 필요 없어. 시장은 이미 균형을 잡았어라고 생각하면 내일은 좀 약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 내일 또 강한 발언을 할 수도 있겠죠. 내일 그 멘트까지도 저희가 좀 알겠습니다. 보면서 예. 저희 진짜 그 균형을 맞춰가는 시장에 대한 균형감을 좀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네. 마우스와 함께 싸우고 네. 계신.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가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9일 이직 보고서인데 미국의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채용 공고가 1,069만 8천 건, 그러니까 약 1,070만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월이 1,130만 건으로, 그러니까 사실 예상은 1,114만 건, 한 15만 건 정도 줄었을 거야 채용 공고가.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웬걸 60만 건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게 이 감소폭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거의 뭐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봐도 될 텐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좀 반가워할 만한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시장에서 그렇겠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연준은 뭐 오히려 뭐 고용은 계속 괜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게 약간 완만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다. 그렇죠. 60만 건이면 좀 크니까. 차트 보세요. 지금 제 차트 준비했는데 이 잡 오프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체들이 우리 사람 뽑을게 하고 구인하는 사람을 뽑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인 건수라고 썼는데 네네. 채용 공고보다는 구인 건수가 사실은 더 맞는 얘기 같아요. 채용 공고는 말 그대로 이제 공고를 붙인 케이스고 요거는 이제 지금 뽑겠다고 예상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이 잡 좀 더 오프닝은 넓은 거구나. 그래서 구인 건수예요. 지금 기업이 사람을 뽑겠다라고 예상하고 이미 공고를 냈거나 예상하고 있는 전체 수치를 합친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오늘 저기 보세요. 가파르게 그렇지.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고요. 민간 부분의 전체 구인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고요.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파란색은 non-farm, 그러니까 계절성을 많이 타는 농업 부분을 뺀 부분.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그 고용 지표에서 노동부 고용 보고서에서 신규 일자리 수를 non-farm을 보잖아요. non-farm payroll이라고 해서 비농업 취업자 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농업을 사실 보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비농업은 사실은 좀 덜 빠졌어요 생각보다는. 전체 민간은 가파르게 빠졌고. 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근데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빠진 건 분명하죠. 그래서 보시면 구인 건수가 지금 전월에 비해서 60만 5천 건 줄었거든요. 근데 업종별로 나눈 걸 보면 대부분이 소매업종에서 줄었어요. 소매업종이 34만 3천 건 줄었죠. 예. 그리고 도매업종이 8만 2천 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뭐 42만 5천 건이 줄었죠. 60만 중에 42만이 소매 도매에서 줄었어요. 결국 앞으로 소비가 잘 안 될 걸 예상해서 아예 종업원을 안 뽑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 이게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진짜 고용 시장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기에는 어떤 뭐 채용률이라던가 자발적인 퇴사율, 뭐 해고율 이거는 큰 변화는 또 없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쨌든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는 사람을 뽑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 뽑는 것도 아니니까. 실제 이 숫자대로 뽑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앞으로의 노동 시장은 분명 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거 정도. 그러니까 너무 비정상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좀 꺾이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치솟은 쓴 거 보면 좀 과하긴 했던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해요. 자 이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 또 넘어가도록 좀 정리해 주시죠.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요 기업들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뭐 U%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촘촘하네요. 네, 예. 좀 많은데 뭐 AMD, 캐터필러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예. 주목했던 뭐 페이팔 홀딩스, 스타벅스, 에어비앤비, 옥시덴탈을 준비를 했는데 이 중에 캐터필러만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해서 옆에 나온 그 주가는 캐터필러만 그냥 정규장 상승률 등락률을 썼고 네. 나머지는 시간 외 거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AMD 같은 경우에는 뭐 양호했어요. 실적이 그러네요. 양호했고 네. 뭐 그랬는데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네요. 네, 얘는 네. 6%를 좀 빠지면서 이게 얘가 향후 실적 전망치를 좀 낮췄거든요. 그게 아마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데 오히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네. 뉴스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멘트는 오히려 CEO 멘트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트도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사실은 약간 이해 안 되는 주가 흐름들이 몇 맞습니다. 개가 좀 나오기는 예. 해요. 그래서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개장 전에 제가 실적 보고 괜찮네. 우리 예. 되게 걱정 많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예. 완전 얘 망가졌을 거라고 매출은 안 좋았는데 네. 수익성은 오히려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고. 네. 또 그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장은 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빼고는 나머지 시장은 다 매출도 성장했어요. 다 성장했어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캐터필러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져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아했고 AMD는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분기 때 PC 시장이 올해 지금 한 자릿수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금 우리는 두 자릿수 중반대 성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했거든요. 자기는 예, 너무 보수적으로 우리가 건데. 봤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AMD 캐터필러 저는 저렇게 주가가 빠질 만한 재료였나? 사실은 좀 그러니까 의아해요. 되게 의외예요. 이제 페이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조정 EPS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이 아니죠, 저게. 재료가 좀 그렇죠.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어제였나요? 그 핀터레스트 나오면서 어젠가 그젠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엘리엇 효과가 좀 있었는데 예. 동일합니다. 예.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엘리엇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또 했고 또 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뭐 투자를 맞습니다. 했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엘리엇이 지분을 사면서 아마 페이팔을 M&A를 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예, 작은 그때 이제 사실은 대상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그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엘리엇이 페이팔을 그 처음에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네. 사실은 한때 이 페이팔이 핀터레스트를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핀터레스트 소개했었잖아요. 그때 이 코너에서 했었잖아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에서 반응을 그래서 해줘야지. 핀터레스트가 거부했었죠 그때. 근데 재밌는 건 또 할 수도 있다고 엘리엇이 페이팔도 사고 핀터레스트도 샀어요. 뭔가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죠 좀. 근데 아니 그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교묘하게 그렇지. 핀터레스트 지금 페이팔이 하루하루 상간으로 계속 주가가 두 기업이 폭등을 하고 있고 둘 다 실적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을 엘리엇 본 거지. 효과로 사실은 주가가 지금 맞아요.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엘리엇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좀 지켜보면서 맞아요. 예, M&A 재료는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얘네가 또 자사주 매입 150억 달러 규모의 맞습니다. 자사주 예. 이게 4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막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12% 급등을 했습니다. 저 이따 기사도 하나 좀 써주세요. 예, 페이팔? 예, 페이팔. 네, 예. 네, 저희 또 센터장이시기 때문에 지시를 하시면 저는 또 들어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도 한 2% 정도 시간에 거래해서 올랐는데 얘네도 너무 강해요 스타벅스는. 근데 얘네는 예. 좀 얄미울 정도인 게 그러니까요. 얘네가 중국 공장에 어느 정도 중국 매장 네, 안 중국 좋았죠. 매장들 예. 되게 안 좋고 거기에서 매출이 뭐 44%가 감소를 했느니 뭐니 했는데 실제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 말데이드는 뭐 영향이 없나요? 한국 그 백에서 나온. 걔네는 예. 코리아는 아, 따로라서 그렇죠. 참, 네, 진짜. 두개 네, 아무튼 너무 잘해요 갑자기 사업을 너무 장사를. 그래요? 저도 네. 있거든요 그 백이. 저도 바꿔야 저 되는데. 2개나 있어요. 예, 예. 네, 아무튼 근데 거기랑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죠. 얘는. 네, 예. 걔는 우리는 코리아 스타벅스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스타벅스가 지금 인플레 때문에 임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뭐 부담은 예. 있다라고 바리스타 이야기를 몸값이 했어요. 엄청 올랐대요. 예, 했긴 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은 실적을 냈고 앞으로 전망도 뭐 나쁘지 않으면서 예. 네, 스타벅스는 뭐 양호하게 상승을 나타났고요. 에어비앤비가 사실 의외예요. 많이 이게 빠졌네요. 지금 뭐 외신들을 봐도 실적도 되게 좋았어.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괜찮아. 왜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그 얘가 또 정규 거래에서는 예. 4% 넘게 얘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네. 예, 예. 어머머머 이거 봐. 이게 마우스를 안 대면.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네가 지금 EPS가 적재에서 흑자로 전환을 한 거고 얘네가 또 20억 달러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것도 했고 3분기 전망 우리 괜찮아라고 이야기도 다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멘트 중에 하나는 근데 아마 분기 후반에 가서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게 조금 늘기는 했어. 뭐 이 정도인데 그게 이렇게 급락할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외신 제목들도 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뭐 빠지네. 약간 이런 이유로 아직 원인을 몰라. 이것도 하나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 퀘스천 마크를 좀 해소를. 그렇죠. 이거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좀 의외의 시간의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옥시덴탈은 역시 뭐 좋았습니다. 뭐 $3 넘게 주가도 뭐 그동안 워낙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뭐 1.3 일반적인 그냥 빠져줘야죠. 저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오늘 주요 실적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